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의 주제를 선비정신과 풍류문화, 이 선비와 풍류로 요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비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고 또 그 뜻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풍류 역시 풍류라는 말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고 또 예선비들은 풍류를 어떻게 즐겼고 풍류의 형식은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 우리는 예선비의 이야기와 예선비의 풍류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의 이야기다. 선비도 지금의 이야기요, 풍류도 지금의 이야기이다 하는 관점으로 제가 원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선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통은 선비는 중국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그래서 한자말일 것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비라는 말의 한자는 없습니다. 물론 선비를 나타내는 선비사라는 한자가 있긴 하지만 선비의 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어쩌면은 이 선비라는 말이 중국에서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양무 선생인데요. 이분은 서울대 국사학과에 계시다가 정년하셨습니다. 지금 81돌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쓴 미래와 만나는 한국의 선비문화 201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매우 간략하게 선비의 유래를 찾고자 하는 부분만 요약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면 요하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는 옛날에 우리 땅이죠. 황해 쪽에서부터 내륙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거 요하 주변에 우리 선조가 나라를 세웠는데요. 그 주변에 있었던 종족들입니다. 동호족, 중국 북부 몽골 지역과 여서지방에 있던 유목민들, 그리고 선비족, 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한 알타이어계, 우리 한국어가 알타이 패밀리입니다. 알타이 어족에 속하죠. 한국어, 몽골어, 퉁구스, 터키, 만주어 등등 아주 독특한 어족입니다. 그리고 오한족, 내몽골 동쪽, 내몽골 지금 중국 쪽으로 편입이 되고 말았는데 이 동쪽에 있던 종족, 그리고 고조선족, 일명 한족이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가 그 근방에 당군 선조가 나라를 세웠던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교수께서는 이런 종족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그 끝부분에 가면은 선비족과 오한족, 우리 한족 이 세 종족은 풍습이 같다.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풍습이 같다. 첫째는 온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온돌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신명의 제사를 지낸다. 그게 세 종족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존재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는 동쪽을 숭상한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온돌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동쪽을 숭상하는 이런 종족들이 있었다. 흔히 우리는 배달민족, 배달결의 단일민족이라고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결에는 단일민족일까요? 아니, 순수 혈통만 가진 종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태초가 아니나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종족에 비해서 비교적 혼혈이 좀 적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민족의 단합, 단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역사학계에서 우리는 단일민족, 배달민족, 그걸 매우 강조했지요. 그러나 사람은 서로 이웃에 있으면 피가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하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종족들은 대개 지금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 세 종족이, 이 말은 서로 피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들이 혼재했고 또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한영호 교수는 선비족의 선비가 우리가 말하는 선비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런 어떤 가능성, 개연성, 그걸 끌고 이야기를 진행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수는 계속해서 선비족의 선비가 우리말 선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물론 소리가 같으니까요. 소리가 같으니까. 하지만 억양은 다릅니다. 우리는 선비라 하지만 저기는 선비족입니다. 억양이 달라요. 억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학에서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철자법으로 보면 선비족이나 선비나 같다 하더라도 그 어원의 문제 또는 의미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한영호 교수가 예상을 하고 접근했던 이 내용은 실제로 맞지 않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비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언어는 말이죠. 언어는 여기에 문자 언어, 리틀 랭귀지로 했는데 이건 글말입니다. 글로 쓰는 언어가 있고 입으로,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표현하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입말, 음성 언어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위에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문자 언어를 보고 계십니다. 그 양면입니다. 이 문자 언어가 그 확실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비라는 말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문헌에 사용되었던가 이건 제가 찾아본 내용들입니다. 혁인 선배 보시고 젊은 선배 보시고 늙은 선배 보시고 요 뒤에 한자말을 보면 아는데요. 이 용벼천가는 세종 27년에 1447년에 나온 문헌인데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15세기 중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요 마침내 큰 선비 다외시니라 마침내 큰 선비 되시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요. 내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분은 다 아시다시피 인수대비는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만면입니다. 인수대비가 아녀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쓴 게 내분인데요. 여기에 선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 2시간에
중에서도 선배와 호반과, 선배는 문관을 말하고 호반은 무관을 말합니다. 문관과 무관이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 의관, 업과 의복. 자, 여기에서 처음 선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한자하고 우리말하고를 대비시켜 보면은 선배의 뜻이 뭔가? 선배의 뜻은 대개 글 공부하는 유학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 공부하는 유학자. 그때 글 공부는 주로 유학 공부니까요. 그리고 그보다는 연대가 조금 뒤로 넘어가는데요. 신정유학. 이 신정유학은 한자 교습수입니다. 그리고 역어유해는 한자 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6세기고 이거는 17세기인데 여기에 선비사라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우리 문헌에 나타나고 16세기, 17세기 한자와 우리말을 대비시킨 사전에 선비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문자로서의 선비고 그 말소리로 언제부터 선비라고 사용했을까? 음성어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그건 요즘같이 녹음기가 있다면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겠는데 옛날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말을 했던 그것을 연대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추적을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 이 고려사는 세종이 신숙주, 정인지 등과 같은 학자들에게 고려의 역사를 기술하시오라고 명을 하고 난 뒤에 세종이 끝나고 문종이 들어서서 이 고려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려사 제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본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찾아서 앞뒤를 쭉 살펴보니까 주로 고려의 전기 쪽은 유사와 유신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와 신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려사의 뒷부분으로 가면 이 사가 앞에 나와요. 사대부, 사인, 사류. 사대부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 말은 어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그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말에 사류, 이 사대부라는 용어의 바탕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일 높은 위치가 천자입니다. 천자 다음에 제후예요. 제후 밑에 대부입니다. 대부 밑에 사, 사 밑에 그냥 서, 서는 서인할 때 서. 그런데 천자, 제후, 대부, 사, 서.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낮은 계급에 있는 사하고 그 위에 있는 대부를 묶어서 사대부라고 해서 우리말에는 이런 거를 썼어요. 사대부. 이 사대부는 고려 때, 조선 때 문관 관직에 있던 사람을 총칭해서 사대부라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사인, 사류 여기 전부 사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 오면은 사가 상당히 앞쪽에 놓인다는 말은 선비라는 말과 어떤 개연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왕조실록을 보면은 고려 때까지 사류라고 쓰던 것을 사림이라고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림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사림회. 사류회는 쓰지 않아요. 사림회. 이 조선에 들어왔어요. 이 사류는 글 공부하고 덕을 수양하는 유학자들을 총칭해서 사류라고 하기도 하고 사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려 중반 넘어서서부터 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앞에 놓인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의 중심이 중요하다. 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사대부라는 용어의 사용하고 원나라에서 들어온 성리학과 관련이 없을까? 이건 저 혼자 지금 막연한 추측입니다. 어떤 증거가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원나라에서 성리학이 들어온 것이 1290년입니다. 1290년에 안향 선생이 원나라에 가서 1년 계시다가 오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백이정 선생, 거기 유인물이 있죠. 백이정 선생. 백이정 선생은 원나라에 자그마치 10년간 계시다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성리학의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재연, 박충자 등등 쭉 나올 때 이곡, 이색 등 나오는데 그분들은 주로 백이정 선생의 제자 이재연입니다. 안향 선생의 제자라기보다는 백이정 선생의 제자다. 그래서 먼저 도입하신 분이 안향 선생이고, 그러나 후학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분은 백이정 선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원나라에서부터 들여온 이 성리학, 이것하고 이 사가 앞쪽에 사용된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소견이고요. 그러면 다시 고려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에 문벌 귀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문벌 귀족들은 괄호 안에 있는 호족,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건국공신, 고려의 건국공신이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고려 초기에는 이 건국공신들하고 지역 호족들, 우리 야사에서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고려 태조 왕건이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고 하죠. 그 왜 부인을 여러 명 두었는가 하면 자기 정치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각 지방의 호족들의 성씨 그 집 딸하고 혼인을 맺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하나의 방법이 수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주로 권력을 또는 부를 독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음서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음서제도는 관리를 등용하는데 과거를 거치지 않고, 물론 고려 4대 광종 임금 때부터 우리 중국으로부터 과거제가 도입이 됩니다. 고려 초기에는 그런 게 과거제가 없죠. 음서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떤 관직이 있으면 그 아들이나 손자에게 어떤 관직을 물려주는 걸 말합니다. 말하자면 관직 세습제 비슷한 거예요. 그런 제도에 의해서 고려 초기에는 문벌 귀족들이 권력과 부를 거의 독점을 했다.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어떤 변화가 오는데요. 그 변화는 대개 12세기 전후에 동료가 일어나고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묘청의 난이 1135년에 일어납니다. 이 묘청의 난은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입니다. 이 개경파는 개성, 그 당시 수도가 개성이었습니다. 개성 중심의 문벌 귀족 4대주, 이 중국의 4대입니다. 그런데 평양 중심의 서경파는 개혁 자주파입니다. 이분들은 중국의 예속을 피하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파. 거기에 묘청은 승려죠. 그리고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는 정지상 선생,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려의 수도를 개성에서부터 평양으로 옮기고 또 사대주의에서부터 우리는 자주주의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난을 일으키는 게 묘청의 난인데 한 1년여 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이걸 평정하는 그 주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삼국사기 대표 지필이다.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김부식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집필을 했는데 대표 이름이 김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김부식이 중심이 돼서 개경파가 서행파를 한 1년여 만에 섬멸했죠. 여기에 개혁 자주파가 움직였다는 것은 기존의 문벌 중심의 사회를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신난입니다. 이 고려 역사에서 무신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나서 무신 정권이 형성이 됩니다. 약 100년간 1270년에 끝납니다. 18대 의종이 신하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야유회 비슷하게 하는데 그 현장에서 무신들이 함께 동행했다가 칼을 내서 다 죽입니다. 거기에 문관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왕만 끌고 와서 왕 귀양 보내고 궁에 있던 문관들은 또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권은 왕은 그냥 모양만 세워놓고 모든 정권을 무신들이 약 100년간 집권합니다. 아, 대단하죠. 자, 그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요거 보면 문벌 귀족이 붕괴됩니다. 이 무신난이 일어나서 한 100년 동안. 이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문벌 귀족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했는데 그게 붕괴됐다, 깨졌다. 무신 정권에 의해서. 그러나 무신 정권을 지배하면서 이제 문관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무신난이 일어난 것은 나라에서 관직을 줄 때 전부 다 문관 중심으로 주고 무관에 대한 홀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관들이 일어나서 난을 일으켰다.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몽골이 1231년부터 시작해서 이 몽골의 세력은 저 유럽을 막 휩습니다. 저 이슬람 저쪽까지요. 쫙 유럽까지. 이 징기스칸의 세력은 몽골 제국을 형성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컸던 세력들이죠. 그때 이웃에 있는 우리 조그마한 나라 여러 차례 침략을 했습니다. 이 몽골이 9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하고 끝내는 거의 우리 주권을 겨우 누렸죠. 형식상 왕일 뿐이지 원나라가 다 좌지우지하고 간섭을 했던 게 약 한 8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제 31대 공민왕이 즉위해서 공민왕 5년 되어서 이제 반원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역사적인 굴곡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신진 사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등장하고 무배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 고려의 여러 선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곽여 선생이 있고 이자연 선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에서 관직을 주는데도 관직을 받지 않습니다. 관직을 받지 않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동락을 합니다. 긴 세월을 그렇게 보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승류 선생은 요즘 같으면 검찰, 사헌부 쪽 비슷한데 거기 있으면서 왕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전행을 간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직당합니다. 파직을 당하고 자기 고향이 이승류 선생의 고향이 삼척입니다. 이 삼척에 들어가서 자기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뭘 썼는가?
제왕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왕운기는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는데요. 상권은 중국의 역사고 하권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하권의 중요한 부분은 당군 신화가 실려 있었다는 사실. 또 하나는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해는 우리 역사인데 지금 중국이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운기는 서술문으로 쓰질 않고 칠언고시 형식으로 시 형식으로 썼어요. 참 대단한 그런 저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이제 성리학의 학풍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신진 사대부의 등장과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조선 후기, 고려 후기에 이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대부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 혁신의 이념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려가 474년간 지속되는데, 44죠. 지속되는데 이미 앞에서 보셨다시피 원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때부터는 우리 고려가 대단히 자립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고요.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정도전이 고려를 뒤집고 조선을 창업할 때는 일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땅은 누가 가지고 있나? 지배계층이 다 가지고 있다. 지배계층하고 사찰, 절, 그 혁신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백성들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걸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꾸려니까 기득권 세력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 그런 아마 생각을 전라도 나주에 귀양가 있으면서 거기에 농민들이 굶고 사는 걸 보고 정도전 선생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새로운 사회 혁신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신진 사대부들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벼슬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해도 관직을 버리고 나라를 보니까 관직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관직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진사대부들. 자,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숫자가 늘어나고 또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서 선비라는 말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 선비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그 자체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 그 괄호 안에 자이트가이스트, 독일어입니다.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영어로는 Spirit of the Age 또는 of the Time 뭐라고 해도 좋은데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적인 경향,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적인 경향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뭘까요?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정신은 기존의 가치체계는 안 되겠다. 이 사회를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 뜻있는 사대부들의 시대정신이었고, 그 시대정신을 타고 등장한 말이 선비다. 그렇게 저는 가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비라는 말이 고려 후기 12, 13세기에 처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그 이전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시대도 존재했을 것이고 고조선 시대도 선비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런 존재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 대사전에는 이 선비의 해석이 대단히 깁니다. 괄호 안에 번호는 제가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비인가? 학식이 있고 이 말은 공부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공부를 하고, 지금 다 공부하시는 분이네요. 행동과 예절이 바르고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부정한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고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선비라 한다. 공부 많이 하면 선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비는 과연 있겠나?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비일까? 저는 이런 사람도 선비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학벌로 중학생입니다. 그럼 일은 뭘 하는가? 용접공이다. 용접을 하는 세 사람이, 두 사람은 월급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이 용접을 잘하면은 요 철강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디 건축 자재로 쓰였을 때 정말 문제가 없도록 내가 참 이렇게도 해보고, 배울 때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면서 용접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첫 번째 그 두 친구는 선비가 될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선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판 선비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옛날 선비 이야기, 옛날 풍류 이야기 하자고 제가 여기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선비, 우리 시대의 풍류를 생각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접공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용접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준다. 그 생각이 선비의 생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선비입니까? 이런 분이 설령 흔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준선비라고 나 혼자 이름 붙였습니다. 그냥 준선비. 준선비는 나중에 준자가 떨어지면 선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고 잘 사는 멋진 사회가 되려면 이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우리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거의 선비 정신은 드러났지만은 이제 선비 정신을 따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비는 어떤 주된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 이 선비 정신에 관한 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지행일치. 정령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끌고, 말은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을 돌아본다. 이 말은 행동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요 끝에 두 구절이 참 중요해요. 말은 잘하기가 어렵지 아니하고 언선비난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런데 행선위난이라, 행동은 잘하기란 위난이라는 정말 어렵다. 말을 잘하기는 쉬워도 어렵지 않아도 행동을 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 말은 쉽지만 중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행일치에서 제가 예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이걸 인본주의라는 말을 쓰죠.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당군 선조가 우리나라를 만들면서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웠어요.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자. 그 자체가 휴머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휴머니즘하고 거리가 멉니다. 내가 설령 옳더라도 또 타인이 객관적으로 잘못됐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매우 필요하다. 네, 세 번째 선비는 공익성. 여기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들 계시죠?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익이는 사사로운 이익을 말하죠. 사익과 공익이 서로 충돌할 때 공익을 앞세우지 않고 내 호주머니에 먼저 집어넣으면 이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누구나 고민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그럼 고민을 하고 끝내 호주머니 넣지 않는 사람은 참 선비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직업적인 도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익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 선진국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은 비록 낮다 하더라도 공익을 중시하면 그건 선진국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늘 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동의 이익, 공적인 이익을 생각해야 그게 선비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학예일치입니다. 학예일치지만 일치라기보다는 조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 학문은 이성을 추구합니다. 이성적이라야 학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이라야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존재인데요. 이 감성이 넉넉하고 풍부해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은 추구하면서 나는 행복하고 싶으면서 감성의 세계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꽃을 보고 야 꽃이 곱다가 뭐 꼭 그런 거 막 세비겠다. 예?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꽃도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의 이야기죠.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다 예뻐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렇죠. 꽃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너도 그렇다. 거기에 풀꽃이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장점을 보면은요 다 예뻐요. 그런데 단점만 자꾸 보면 보는 사람이 그거는 잘못이죠. 그 다음 풍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풍류의 기원을 중국 쪽에 찾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이 정문학 교수가 쓴 논문에 풍류의 기원을 제천의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천의식. 우리 학교 다니면서 제천의식 뭐 어떤 게 있다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제천의식은 왜 하는가 하면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상을 세려놓고
지배층과 일반 평민들, 상하라는 말 거기 쓰고 있는데 상은 지배층을 말하고 하는 일반 평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과 평민들 간에 어울려서 또 신과 인간, 거기 신이라는 요즘 말하는 이 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은 온갖 신이 다 있었어요. 그런 신들한테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그런 함께 즐기는 데서부터 풍류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누가? 정우락 교수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풍류라는 말이 기록상으로는 신라의 최치원 선생이 857년생입니다. 돌아가신 해는 언제인지 모르고요. 9세기 분인데 이분이 쓴 낭낭비서, 이 낭낭이라는 건 아마 화랑의 이름인 것 같고요. 화랑이 죽고 난 뒤에 비를 세웠는데 그 서문에 국유 현묘 지도 왈풍류, 나라에 묘한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일컬어서 왈풍류라 했다. 그러니까 풍류라는 이 용어는 신라 때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삼국사기에 보면 화랑들이 도의를 닦고 가락을 즐기고 산수를 유랑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신라시대에 어우러져서 놀면서 향가를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화랑들이 이미 풍류를 즐기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류를 사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격에 맞고 또는 격에 맞게 멋스럽게 노는 일. 아, 정말 좋죠. 격에 맞게 멋스럽게 노는 일. 격은 뭐냐? 격. 형편에 맞는 분수를 말합니다. 형편에 맞는 분수. 우리가 분수에 맞게 놀아야 되는데 분수에 벗어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격에 맞게 멋스럽게 논다. 이건 분수에 맞게 멋스럽게 노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워라밸,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말 아시죠? 일하고 즐기는 것의 균형, 조합. 옛날 선비들이 책만 계속 볼 수 없습니다. 책을 계속 보면 머리 깨져요. 머리 안 들어갑니다. 그럼 책을 적당하게 보고 그 다음에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즐겁게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어떻게 즐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 미의 특징을 멋으로 파악한 조지훈, 시인 조지훈 선생은 변격이 합격, 요 변격이라는 걸 약간 삐딱한 걸 말합니다. 삐딱한 걸 벗어나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 바탕에는 뭡니까? 합격입니다. 이 말은 벗어나는 듯 하면서도 격에 맞는 거. 그게 곧 초격이라는 이런 말인데, 우리가 놀 때는 어쩌면은 정말 모든 걸 잊어버리고 미친 듯이 논다. 또 일할 때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죠. 예, 그러면은 이 선비들은 책 읽고 틈틈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풍류를 즐기는데요. 즐기다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즐긴다. 풍류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음으로써 자기 하는 일에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매일같이 공부하면 공부의 성과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풍류를 통해서 노는 겁니다. 즐겁게 노는 걸 통해서 새로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풍류는 이제 혼자 즐기는 풍류가 있고 여럿이 함께 하는 풍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걸 예를 들면 동락, 시를, 시문, 음악을 즐기고 또는 그림을 그리고 또 글씨를 서예를 하고 이거 혼자 하는 거예요. 그 혼자 하는
풍녀 예를 동락팔곡 권호문 선생이 쓴 건데요. 거거연은 집집마다 드문드문 호호연이고 호연지기를 개금 독작은 여기에 옷깃을 이렇게 열고서 독작은 혼자서 술을 마시는 걸 말합니다. 혼자서 술 마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안책 장소, 이 안은 갓을 삐딱하게 쓰는 건 아니라 하고요. 책은 여기 끈 있죠, 끈. 머리에 끈. 그러니까 머리에 끈을 삐딱하게 이렇게 매는 걸 말합니다. 삐딱하게 머리끈을 매고 장소, 긴 휘파람 불면서 뭐 이렇게 뭐 내 혼자 옷 앞에 이거 끈 좀 멀리 놓고 혼자 술 마시면서 머리 삐딱하게 이렇게 끈 매고 휘파람 슬슬 불면 그게 뭐 어떠하나. 내 이렇게 즐기는 게 어떠나. 이것도 좋지 않느냐. 이 고노문은 관직을 외면했어요. 오로지 자연과 더불어서 동락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오우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아시죠? 내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 물, 석,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동산에 달 오른 달, 동산에 달 뜨니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해서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내 벗은 5인데 수석, 송죽, 달은 월이죠. 수석, 송죽, 월. 이 5이 내 벗, 전부 다 자연입니다. 자연이 내 벗이다. 예. 옛 사람들은 자연을 참 좋아했죠. 지금도 사람들은 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마음을 순환시키고 하는 데는 자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자연 선생 고려 때 과거에는 급제했지만은 관직을 받지 않고 지냈다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쓴 한시예요. 한시. 집이 푸른 산 꼭대기에 있고 집이 저 푸른 산 꼭대기에 있고 그동안 멋진 검은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한국을 연주하고 싶은데 연주하면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방해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검은고를 한국 타고 싶지만은 뭐 단지 내 음악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참 섭섭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내가 왜 제가 이거 들었는가 하면요. 선비도 음악을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검은고를 타면서 혼자 동락을 했어요. 그 다음 나누기 성삼문 선생이십니다. 성삼문. 저 제목을 보면 매창소월. 매창은 창가에 매화가 피어있고 소는 힐소자죠. 바깥에는 휘영청 달이 닿다. 세종의 셋째 아들하고 갑장입니다. 성삼문 선생이 1418년생이죠. 이제 그 안평대군 집에 가보니까 이런 경치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시를 성삼문 선생이 시를 썼는데요. 이 온론인 따뜻하고 따뜻한 사람의 기운은 옷과 같고, 그러니까 안평대군의 댐댐이가 할까요? 인간성이 정말 따뜻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애자 저거는 이 꽃이 무더기로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무더기로 이렇게 피어 있는 그걸 꽃잎이 아린하기는 눈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매화꽃이 피었다 그랬죠. 매화가 피어 있는 그 꽃이 눈과 같이 하얗게 보인다. 그런데 상간양불은이라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은 사람과 그 꽃이 매화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은 서로 말은 없구나. 그런데 저 바깥을 보니까 달빛이 푸른 하늘에 비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과 매화 그리고 달빛, 이 달 역시 자연의 대상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시인데요. 추사 김정희는 실학자입니다. 우리는 추사하면은 그냥 추사체 글씨 또는 그가 남긴 세한도 국보 180호 세한도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건
과거를 해서 안행의사를 합니다. 안행의사를 하고 병조 참판, 호조 참판, 그리고 성균관 대사선까지 지냅니다. 자기 아버지도 병조 판서까지 했어요. 장관이고 이 양반은 차관까지 했죠. 굉장한 학문과 예술, 학예를 완벽하게 갖춘 분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추사 선생은 참 놀랄 분인데 이 시를 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런이 3번 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앞에 윤선도 선생도 귀향을 여러 번 가셨어요. 근데 처음과 2번째 귀향은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3번째는 자기 친구 영의정하고 관련된 사건인데 이 시는 자기 아버지와 관련되어서 제주도에 9년간 귀향살이를 하는데 거기 귀향 가서 한 5년 지내면서 자기 부인이 죽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이 시를 씁니다. 다음 세상 부부 역할 반대로 태어나서 여기 보면은 4세 다음 세상이죠. 부부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사군 남편으로 하여금 남편으로 시켜서 하여금 알게 한다. 뭘 알게 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이런 슬픈 심정인 것을 알게 한다. 지금 내세가 아니까 보면 현세죠. 내세에 와서는 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당신이 죽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그걸 아내한테 알게 해주고 싶다.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한시인 것 같습니다. 네. 풍류의 유형의 그림 그리는 게 있죠. 이 문인들이 주로 했으니까 문인화라고 저렇게 말하는데요. 수목산수화를 많이 했고 또 매남국적 사문자를 많이 했죠. 예. 여기 김정희 선생은 문신이면서 시 조금 전에 우리 봤죠. 서 추사체 졸박청고 서툰 듯 하면서도 맑고 고상한 글씨. 무슨 글씨도 보이지 잘못 보면. 그리고 화, 그림. 그림 중에 세한도. 이 세한도 폭이 한 61cm, 가로 61cm, 세로 23cm 되는 근데 이게 언제 그렸는가 하면 1844년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데 직업이 역관입니다. 역관은 요새 말하면 통역관입니다. 중국 통. 그래서 귀향가 있는 김정희 선생 제주에 갇혀 있는데 이 제자인 이상적 선생이 청나라로 다니면서 자기 선생이 읽을 책을 2번에 걸쳐서 한 짐씩 지고 추사 선생한테 갖다 주니까 추사 선생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린 그림이 세한도다. 세한도 한번 뒤로 한번 열어볼까요? 한쪽은 소나무고 한쪽은 잣나무라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그림이 국도 180호인데 가지고 있던 분이 2020년도 2년 전에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하셨어요. 이게 시가로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잣나무와 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상적 선생의 기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을 위해서 중국까지 가서 책을 구해서 선생님 갖다 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여기 소나무와 잣나무는 이상적 선생의 기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뭔고 하면요. 이정의 묵죽도, 어몽룡의 월매도 혹시 아십니까? 5만원권 갖고 계시면 5만원꽃 뒷면에 겉에 보이는 요 매화가 있습니다. 길게 쪽쪽 뻗은 매화. 요것은 어몽룡이 화가예요. 어몽룡이 월매도입니다. 그런데
요 겉에 보이는 월매도 안에 보면 희미하게 대나무 잎사귀가 보입니다. 안쪽에 보면 대나무 잎사귀 보이는데 그것은 이정 선생이 그린 묵죽도예요. 서예는 조선시대 예를 들면 뭐 안평대군은 송설체로 조맹부의 송설, 조맹부는 원나라 사람인데요. 그걸로서 유명하죠. 한석봉 선생의 한석봉책 또는 석봉체로 매우 유명하고요. 김정일 선생의 주사책,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졸박청고, 이거는 서쪽 어설픈 듯 하면서 아주 깨끗하고 고상한 그런 서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선비들이 그 당시에 즐겼던, 지금 여기 대표로만 나와 있지 수많은 선비들이 다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이름이 없어서 그 뿐이에요. 함께 즐기는 풍요, 시회, 특별한 날, 큰 정자나 누각 같은 데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서 시제를 내놓고 시를 써서 잘된 거 뽑아서 장원, 자상 등등등등 박수치고 하는 거죠. 그럼 선유, 배를 타고 즐겼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도로지만은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강입니다. 강. 한강, 무슨강, 낙동강, 이게 전부 다 배가 다녔어요. 배가. 그래서 유통이 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면서 즐기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저 충주호 저런 데 가서 배를 타고 한 번씩 즐기고 하죠. 예. 그리고 산수유랑, 이거는 제가 쓴 한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1월 5일 날 썼는데요. 1월 5일 날 썼지만 완성을 1월 5일 날 완성했지 실제로 한 2주간 끙끙 앓으면서 썼던 만경, 멀리 바라보다라는 건데요. 자, 세월은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무절입니다. 끊어짐이 없이 같은 어제에 따라서 오늘이 오거나, 어제나 오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제 따라서 오늘이 오고 또 가고 나면 어제 따라서 오늘이 오고, 네, 그렇게 됩니다. 매천, 연력, 이 연력이라는 달력을 말합니다. 달력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뀌면 달력도 따라 바뀌죠. 바뀔 때마다 감, 줄어들 감자입니다. 은은 말은이고요. 감은 느낌을 말합니다. 달력이 바뀔 때마다 감흥하는 말이 줄어들고 내 마음의 세계, 정서의 세계 또는 감성의 세계가 자꾸 메말라가는 듯함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경, 기명, 횡상구라, 산, 구자는 산구자입니다. 이 가로지르고 있는 밝은 기운을 멀리 바라보구나. 그러니까 내 머리나 가슴은 메말라 가지만은 그래도 저 산 위에 새해가 바뀌어서 석이 상스러운 기운이 지금 걸쳐 있는 거냐, 그걸 이렇게 바라보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얘기 뱉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선비가 어떤 사람이다. 선비 되게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뭔가를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덕을 베푸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 되게 그런 사람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선비라는 말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선비 정신은 아는 거하고 지행일치, 알면 실천하고 실천은 아는 거하고 같이 인간을 중시하고, 그리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고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 막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웃어야 됩니다. 많이 웃어야 된다는데 제가 웃기는 얘기를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이게 풍류 나오는데요. 풍류 이걸 옛 사람들이 저렇게 즐겼다고 해서 내가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즐겁게 노는 일들이 전부 다 풍류입니다. 요즘 이 IT 시대가 되어서 우리 세대하고 지금 20, 30대들의 노는 그 양상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나이에 맞게, 그의 상황에 맞게 즐거운 삶의 방식, 그건 저마다 또 다릅니다. 개인이 달라요, 개인이. 저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어쨌든 즐겁게 사는 방법은 본인한테 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래? 절대 남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건 내 탓입니다.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사는 그게 풍류입니다. 풍류의 주체자 우리는 모두가, 옛 선비들은 그들대로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재밌는 풍류 내 멋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